어디 마트 출신 기생충년이 감히 판사 사모 자리를 넘봐?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빈손으로 썩 나가. 남편이 판사가 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7년을 뼈 빠지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은 판사가 되자마자 재벌가 딸과 눈이 맞아 조강지처와 친딸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겁니다. 남편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는 핏덩이 같은 친딸마저 새 출발에 방해되는 짐짝이라며 매몰차게 내다버렸죠. 그렇게 저는 한겨울밤 아이 손만 쥔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완벽한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믿었던 바로 다음 날 그 오만했던 남편이 제 발밑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그 시절 저는 사법시험에 매달린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합격하지 못한 남편 위정안을 홀로 벌어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믿어줘. 남편이 풀 죽은 얼굴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헐고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남편의 고시원비와 두꺼운 법학 교재비를 대려면 제 몸을 부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숨막히는 전쟁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찬 바람을 맞으며 학원 강의실 바닥을 닦았고 낮에는 쉴 틈 없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으며 밤에는 무거운 눈꺼풀을 치켜뜨고 입시생 포트폴리오를 첨삭하며 하루를 새 토막으로 쪼개 썼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저를 살게 한 유일한 빛은 우리 딸 위아람이었습니다. 유독 눈이 크고 맑았던 하람이는 낡고 몽뚝한 크레파스만 쥐어주면 몇 시간이고 엎드려 파란 바다와 노란 등대를 가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시험 붙으면 우리 진짜 바다 보러 가는 거지? 하람이가 스케치북을 내밀며 물을 떼면 저는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때마다 딸이 그린 바다 그림을 냉장고 문에 소중히 붙여두었어요. 남편이 합격만 하면 이 좁고 냄새나는 방을 벗어나 우리 세 식구가 진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녀를 갉아먹는 진짜 지옥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집을 제 집처럼 불쑥불쑥 드나들던 시어머니 봉선자였죠.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휴, 지긋지긋한 라면 냄새. 정한이 공부하는 집에 반찬 꼬라지하고는 시어머니가 밥상에 앉자마자 수저로 김치 그릇을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차린 밥상 앞에서도 멸시는 끝이 없었어요.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서방 밥상을 이따위로 차리니? 우리 잘난 아들 다리나 붙잡고 늘어지는 기생충년. 손녀가 빤히 보는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기생충이라 부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등 뒤로 숨어 바짓가랑이를 쥐는 하람이를 달래며 묵묵히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장롱을 마구잡이로 뒤지다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받아 하람이 앞으로 묶어둔 전세보증금 통장을 찾아낸 겁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 통장 이리 주세요. 제가 사색이 되어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는 통장을 등 뒤로 감추며 저를 바닥으로 매몰차게 밀쳤습니다. 시끄럽다. 우리 정한이 당장 학원비가 급한데 이깟 여편네 비상금이 대수야.
그 돈은 하람이 앞으로 해둔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세요. 방바닥에 넘어진 제가 하람이가 보는 앞에서 엉엉 울며 바닥을 기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리어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정한이 성공하면 다 내년 차지가 될 텐데 멍청한 여편이가 뭘 안다고 나서. 그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아준 우리 딸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그 통장을 빼앗아 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 같은 돈은 남편의 학원비와 시댁 생활비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딸의 미래가 걸린 돈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미친 듯이 자책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합격증을 들고 돌아오는 날, 이 모든 굴욕과 서름이 보상받으리라 믿고 또 버텼습니다. 하람이는 제가 야근을 나간 밤이면 홀로 크레파스를 쥐고 언젠가 우리 셋이 바다를 보러 가는 그림을 그리며 현관문 여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늦여름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법시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그 좁은 반지하 방이 처음으로 사람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보, 나 붙었어. 내가 드디어 판사가 된다고.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밤새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를 듬뿍 넣어 미역국을 끓이고 없는 살림을 털어 잔치상을 차려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도 아들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죠.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우리 집안이 드디어 활짝 폈구나. 저도 부둥켜 안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서러운 멸시도 이제 영원히 끝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조촐한 축하상 앞에 앉은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반도 비우지 않은 채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좀 다르게 살아야지.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툭 내뱉은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는 뜻인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 서늘한 말이 가난했던 시절의 아내와 친딸을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선고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며칠 뒤 아침 남편이 지방법원으로 임관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반듯하게 다림질한 하얀 셔츠를 남편에게 입혀주며 등 뒤에서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나서는 남편의 넓은 어깨를 보며 저는 이제 정말 고생 끝이라고 안도하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것은 고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하람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완전히 다른 생지옥의 끔찍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위정안이 법원에 임관하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살던 좁은 반지하 방 바깥으로 남편에게는 하루가 다르게 전혀 다른 화려한 세상이 열리고 있었죠. 지역의 돈 많은 유지들과 대형 로펌 대표들이 앞다투어 젊은 판사인 위정안을 사윗감으로 탐내며 줄을 댔습니다. 그 화려한 무리 중에서도 승원그룹 회장 도만호의 외동딸인 도세림이 위정안에게 푹 빠져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번쩍이는 유혹들 앞에서
조강지처인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딸도 없는 완벽한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매일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죠. 예전에 고단했던 고시생의 땀 냄새 대신 이제는 최고급 양주 냄새와 낯선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가 남편의 옷깃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하람이가 맨발로 다다다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언제 와서 우리 바다 보러 가?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아빠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위정아는 반갑게 안아주기는커녕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아이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 저리 비켜. 비싼 양복에 끈적하게 손자국 나잖아. 남편은 벌레를 털어내듯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진 하람이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푹 숙일 때면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며 밝아졌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도세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한 씨, 오늘 와인 너무 좋았어. 우리 내일도 만날까? 그 다정한 메시지와 함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버젓이 떠 있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둔기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빌딩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남의 자식들 미술 지도를 하며 번 돈으로 겨우 판사를 만들어 놨더니 돌아온 대가가 상간녀와의 미래라니요. 당장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애써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당장 남편과 끝장을 보면 아빠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멍청하게도 눈을 감아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그의 늦가을 저녁이었죠. 시어머니 봉선자가 늦은 시간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소리나게 탁 던졌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제가 놀라서 묻자 봉선자가 턱을 치켜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열어봐. 멍청하게 서서 눈만 꿈뻑이지 말고. 봉투 안에는 이미 남편 위정안의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협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냐고? 우리 정한이가 이제 번듯한 국가 공무원 판사다. 승원그룹 사위 자리가 떡하니 코앞으로 굴러들어왔는데 너 같은 마트 출신 찌끄레기 강사년이 판사 사모님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끔찍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 위자료 달라고 질척거릴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내 아들 피 빨아먹은 기생충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내 몸뚱이만 가지고 썩 나가. 저는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소파에 앉아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위정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생각도 정말 어머니랑 똑같아? 나보고 당장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나라고?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정아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더러운 침묵이 곧 위정안의 확고한 대답이었죠.
그럼 우리 하람이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아이는 당신 친딸이잖아.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위정안이 끝끝내 입을 다물고 있자 대답한 것은 또다시 시어머니 봉선자였습니다. 그 애도 네가 데려가. 시어머니는 방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6살 손녀를 가리키며 짐승처럼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정한이 새 출발에 저런 혹덩어리가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 저 짐짝 같은 것도 당장 내년이 치워버려. 6살 하람이는 자신을 가리키는 뾰족한 손가락과 짐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뜻을 전부 알지는 못해도 아빠와 할머니가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다는 사실만큼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하람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달려가 아빠의 양복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을게. 제발 놔버리지 마, 아빠. 아이가 숨이 넘어가도록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위정아는 소름 끼칠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정수리부터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비라는 인간은 딸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기 바지를 쥐고 있는 하람이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 매정한 손길에 튕겨나간 하람이가 방바닥에 엎어져 서럽게 오열하기 시작했죠. 제 아이가 그렇게 버림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지 몰라요. 어디서 시끄럽게 울고 난리야. 재수없게. 시어머니 봉선자가 제 등짝을 사정없이 퍽퍽 떠밀며 현관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람이 겉옷이라도 챙기게 해주세요. 밖에 너무 춥단 말입니다. 제가 현관 문틀을 붙잡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내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전부 내 아들이 판사돼서 누려야 할 내 아들 것들이야. 시어머니는 자비 한 줌 없이 제 어깨를 문 밖으로 짐짝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하나, 아이의 두꺼운 양말 한 켤레 챙길 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맨발로 울부짖는 6살 딸의 작은 손만 꽉 부여잡고 오랜 시간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등 뒤에서 낡은 현관문이 철컹하고 무겁게 잠겼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희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 영원히 닫히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문 안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다독이는 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잘했다, 정하나. 이제 저런 거머리들 다 잊고 훌훌 털어. 앞길만 봐라. 승원과 사위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아야 한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저렇게 악랄하고 뻔뻔할 수가 있는지 뼈가 시리도록 원망스러웠어요. 차가운 늦가을의 밤 공기가 제 뺨을 때리고 하람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하람이는 제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힘을 다해 제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당장 지갑 하나 없이 쫓겨난 그 밤거리의 끔찍한 공포를 아시나요? 당장 내일 아침 아이 밥은 어떻게 먹여야 할지 막막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덜덜 떠는 가엾은 딸을 겉옷 안에 품고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제게 남은 것은 이 작은 핏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람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저는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 아래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에게 맨몸으로 쫓겨난 그 밤 이후 저희 모녀는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갑 하나 없이 쫓겨났으니 당장 잘 곳도 막막했어요. 제가 청소하던 상가 건물 계단 밑에서 추위를 피해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 제가 지인을 통해 간신히 구한 방은 볕이라고는 아주 조금밖에 들지 않는 비좁고 퀴퀴한 낡은 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집의 주인이 바로 근처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58살의 한명숙 아주머니였습니다. 개학날 이삿짐이라고는 제가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이불 한 채와 하람이의 다 부서진 크레파스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명숙 아주머니는 저희 모녀의 처참한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빚을 졌느냐, 남편은 어디 있느냐, 보통 집주인들 같았으면 꼬치꼬치 묻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명숙 아주머니는 아무런 사연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혀를 한번 끌끌 차고는 보증금을 절반으로 깎아 기꺼이 저희에게 그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쯤 정리를 대충 마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다란 반찬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통통한 계란말이와 달콤 짭짤한 멸치볶음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죠. 엄마, 나 밥 줘. 하람이가 반찬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날 하람이는 그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제가 퍼준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부엌 구석으로 가 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습니다. 핏줄인 할머니와 친아빠도 내다버린 제 딸을 생판 남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밥으로 먹여 살려주신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에는 높은 빌딩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손이 퉁퉁 붓도록 식당 주방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하람이만 생각하면 없던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일에 파묻혀 사는 동안 남편 위정안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위정안이 보란 듯이 승원그룹 외동딸 도세림과 성대한 호텔 예식을 올리고 진짜 재벌가 사위가 되었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승원그룹의 화려한 혼맥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면서도 친딸 하람이의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려 밤새 펄펄 끓던 날 저는 억장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정한, 하람이가 많이 아파. 당신이 판사라고 떵떵거리는 동안 애는 병원 갈 돈이 없어 앓고 있어. 제발 병원비만이라도 좀 보태줘. 저는 밤새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남편의 번호가 아예 차단되어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그 냉혹한 무시가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고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내 딸의 생명보다 자기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한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하람이도 언제부턴가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대신 아이는 종이 쪼가리 하나만 생겨도 낡은 크레파스를 쥐고 파란 바다와 노란 등대를 끊임없이 그렸어요. 엄마,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둘이서 바다 보러 가자. 등대가 있는 진짜 바다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빠가 버렸다는 상처를 아이는 그렇게 그림으로 위로하며 덮어두려 했던 거예요. 제가 야간 편의점 근무를 나가 집을 비우는 밤이면 명숙 아주머니는 어김없이 하람이를
당신의 반찬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좌판 구석에 작은 상을 펴주시고는 늦은 밤까지 하람이의 숙제를 봐주며 친손녀처럼 살뜰히 돌봐주셨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반찬 가게로 하람이를 데리러 갔더니 명숙 아주머니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막걸리를 한 병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잔을 2개 채우고는 저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지훈아, 내 꼬라지도 너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 젊었을 적에 내 남편놈이 딴 여자랑 배 맞추고 살림 차려서 이 어린 핏덩이 안고 쫓겨난 적이 있거든. 그때는 진짜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 마시던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럼. 인간 말종들은 어디에나 있더라고. 근데 지훈아, 사람은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야. 자존심을 탁 놔버리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죽는 거더라. 내가 이 반찬 가게 하나 억척스럽게 쥐고 기어코 내 자식 다 키워냈잖아. 아주머니가 굳은 살이 촘촘히 박힌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너도 독하게 마음 먹어. 저 어린 것 봐서라도 네가 똑바로 서야지. 그 진심 어린 따뜻한 위로가 하루하루 무너져가던 제 등을 단단하게 세워주었습니다. 2번 다시 과거에 얽매여 질질 짜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와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로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돈을 쪼개 작은 스케치북을 사다 주었고 하람이는 매일 그 스케치북에 바다를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하람이는 스케치북 한가운데에 제 얼굴과 자기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앙치마를 두른 명숙 아주머니를 예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덩그러니 커다랗고 붉은 태양을 그려두었더라고요. 아빠의 빈자리를 애써 눈부신 햇살로 덮어버리려 했던 하람이의 그림을 보며 저는 또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큰맘 먹고 식당 주방 일을 반나절 빼서 하람이를 데리고 근처 작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바깥 구경에 아이는 잔뜩 들떠 있었어요. 예쁜 유화 그림들 앞에 선 하람이의 눈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이 그림처럼 진짜 멋진 화가가 될 거야. 집에 돌아와 그 말을 전해 들은 명숙 아주머니는 김밥을 입에 넣어주며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예쁜 화가가 되면 할머니를 제일 먼저 전시회에 초대해야 해. 약속? 비록 지상으로 햇살도 제대로 들지 않는 냄새나는 반지하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짐승 같은 폭언 대신 우리 딸의 환한 웃음소리가 있었고 따뜻한 이웃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저를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던 그 넓은 아파트보다 이 단칸 방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모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저는 우리 딸을 데리고 언젠가는 진짜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부장판사 소리를 들으며 재벌가 사위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저희 모녀는 그 인간을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버린 채 조용히 평온한 일상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람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9살이 되던 그 봄은 정말이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는 학원 미술대회에서 1등 상을 받아오겠다며 잔뜩 신이 나 있었죠.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봄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끔찍한 생지옥의 입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람이가 9살 초등학생이 된 그의 봄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는 식당 주방 일을 서둘러 마치고 야간 편의점 출근을 하기 전 아이의 미술학원 마중을 나갔어요. 길 건너편 학원 건물 앞에서 샛노란 가방을 맨 하람이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피곤함을 잊은 채 마주 손을 크게 흔들어 주었죠. 신호등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하람이가 횡단보도의 하얀 선 위로 막 작은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한 굉음을 내며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콱광! 도로 한복판에서 우리 예쁜 딸의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허공으로 튕겨오르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멎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명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달려가 아스팔트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이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하람아, 하람아,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있어, 제발. 지나가던 행인이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삐뽀삐뽀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하람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넓고 무서운 세상에 당장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핏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친정어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눈을 감으셨고 남은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아이의 친아버지인 위정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수술 중이라는 섬뜩한 붉은 불이 켜진 문 앞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오래전 차단당했던 그 번호를 다시 꾹꾹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신호만 길게 이어질 뿐 위정아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받아. 당신 핏줄이 죽어간단 말이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리 딸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번호를 걸고 또 걸었죠. 그 처절한 통화 시도는 밤이 깊도록 이어져 부재중 전화가 무려 81통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이의 가쁜 숨이 꺼져가던 바로 그 시각, 승원그룹 창립 기념 만찬이 열린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화려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위정아는 장인 도마노의 바로 옆 상석에 앉아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크리스탈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위정안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숨겨둔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기기를 꺼내 슬쩍 확인한 위정안의 미간이 매섭게 찌푸려졌습니다. 화면에는 81번이나 찍힌 전처의 부재중 기록이 붉게 번쩍이고 있었지만 위정안은 지워버린 과거가 완벽한 지금의 자리를 망칠까 두려워 곧바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매몰차게 꺼버린 위정아는 기기를 뒤집어 엎어둔 채 다시 도마노에게 굽신거리며 화려한 축배를 이어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저는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전원이 꺼졌다는 차가운 기계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무자비한 음성이 우리 모녀에게 내린 마지막 사형 선고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지고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의사의 굳은 표정과 죄송하다는 그 짧은 한마디는 제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우리 착한 하람이는 여러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내 제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 하람아, 안 돼. 엄마 혼자 두고 어디가?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비보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반찬가게 한명숙 아주머니가 넋이 나가 주저앉은 저를 바스라지도록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우리 불쌍한 하람이를 어쩌면 좋니? 이걸 어째? 명숙 아주머니는 마치 친손녀를 잃은 제 일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혼절하기 직전인 저를 대신해 사망 진단서부터 영안실 빈소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살뜰히 챙겨주셨죠. 조촐하게 차려진 하람이의 텅 빈 빈소에는 찾아오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핏줄인 아비 위정안도 친할머니인 봉선자도 끝내 국화 한 송이 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숙 아주머니의 곁에서 간신히 부축을 받으며 홀로 우리 예쁜 딸을 뜨거운 화장장 불 속에 밀어 넣어야 했어요. 한 줌의 하얀 재가 된 작은 유골함을 가슴에 꼭 껴안고 새벽녘 텅 빈 반지하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싸늘한 방 안에는 하람이가 매일 밤 엎드려 그리던 스케치북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치자 아직 노란색을 다 칠하지 못한 낡은 등대와 파란 바다 그림 한 장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미완성 바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멍하니 앉아 딸이 남긴 마지막 바다 그림을 아주 오래오래 들여다보았죠. 눈물과 슬픔 따위로는 억울하게 죽은 내 아이를 되살릴 수도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제 딸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갈 때 걸었던 여든한 통의 전화를 잔인하게 외면한 인간들. 그 악마 같은 자들이 남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그 화려하고 거대한 성을 반드시 제 손으로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미친 듯이 결심했습니다. 그날부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바보 같은 서지훈이라는 여자는 완전히 죽었어요. 저는 하람이의 처절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맹세했죠. 그로부터 반년 뒤 서지훈이라는 껍데기를 버린 제가 미술품 큐레이터 서화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낯선 미술품 큐레이터 서화진의 완벽한 가면을 쓴 채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하며 사위가 된 그 성원그룹의 장남 도경민을 유혹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죠. 승원그룹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저는 남편이 있는 그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승원그룹 장남 도경민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그 거대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단단했어요. 원탁의 상석에는 승원그룹 도만호 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신임 부장판사 위정안과 위정안의 아내이자 승원그룹의 외동딸인 도세림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 옆자리에는 저를 기생충년이라 부르며 길거리로 내쫓았던 전 시어머니 봉선자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민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림아. 인사해. 이쪽은 내가 교제하고 있는 서화진 큐레이터야. 곧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다들 환영해주면 좋겠어.
도경민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위정한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넓은 다이닝룸 전체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위정한이 축배를 들기 위해 쥐고 있던 크리스탈 물잔을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떨어뜨린 겁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이 위정한의 구두 밑창까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어머 여보, 괜찮아요? 도세림이 기겁하며 남편 위정한의 팔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위정한은 파편에 찔린 사람처럼 온몸을 굳힌 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위정한의 얼굴은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백지장처럼 끔찍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진 유리를 흘끗 내려다보고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듯 아주 정중하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술품 큐레이터 서하진입니다. 제가 알던 서지훈이라는 초라한 이름도 고된 반지하 생활에 찌들어 있던 주눅든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정한은 단숨에 저를 알아봤을 거예요. 7년을 부부로 살며 한 이불을 덮고 사랑하는 아이까지 함께 묻은 전처의 눈매를 결코 착각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여보, 손 안 다쳤어요? 왜 그렇게 넋이 나갔어요? 혹시 우리 오빠 여자친구분 아는 사람이에요? 도세림이 이상하다는 듯이 남편 위정한의 하얀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캐물었습니다. 위정한은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맹세코 처음 뵙는 분이야. 위정한은 급히 하얀 냅킨을 집어들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두 손을 미친 듯이 문질러 닦았습니다. 저는 그 처절하고 비겁한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죠. 위정한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저를 모른다고 부정해야만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위정한의 모친 봉선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엉거주춤하게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에게 덕담을 건네려던 봉선자 역시 제 얼굴을 똑똑히 알아보고 만 겁니다. 헉! 봉선자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흉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봉선자의 두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우아하게 화장한 턱관절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정한과 봉선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고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감히 저 여자가 정한의 전처라는 진실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위정한이 도세림을 속이고 해왔던 완벽한 총각 행세와 자신들의 핏줄인 친손녀 하람이를 짐짝처럼 내다버린 끔찍한 과거자인 화려한 홀 한복판에 남김없이 폭로될 테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그 비참한 침묵을 마음껏 즐기며 위정한을 향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최연소 부장판사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주 자주 뵙게 되겠네요, 판사님. 제 도발적인 인사에 위정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마노 회장이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너털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허허, 우리 위 부장판사가 긴장을 아주 많이 한 모양이네. 경민이 내 짝이 하도 미인이라 우리 사위가 놀란 것 아니냐. 어서 파편을 치우고 새 잔을 내오도록 해라. 호텔 직원들이 재빠르게 유리를 치우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차례대로 나오는 내내 저는 도경민의 팔에 다정하게 기댄 채 여유롭게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도마노 회장은 제 식견에 크게 감탄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죠. 서 큐레이터가 아주 안목이 탁월하구먼. 우리 승원그룹 집안에 딱 어울리는 인재야. 안 그렇습니까, 사돈어른? 도마노 회장이 기분 좋게 묻자
봉선자는 사례가 들린 듯 심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 콜록. 아, 네 회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봉선자는 눈앞에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에는 칼도 대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쥐어짜냈습니다. 옆에 앉은 위정한 역시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찬물만 연거푸 들이켜더라고요. 저 여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을 열어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지 몰라 매 순간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머님, 고기 맛이 입에 안 맞으신가 봅니다. 스테이크가 다 식어가네요. 제가 다정하게 봉선자를 챙기는 척하며 나긋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봉선자는 화들짝 놀라며 포크를 꽉 쥐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고기가 참 연하고 좋네요. 제가 오늘 속이 조금 불편해서 배가 덜 고픈 모양입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많이 드세요.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어 승원그룹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든든하게 식사를 하셔야죠. 홀로 참 고생해서 키우셨을 텐데요. 제가 봉선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하자 봉선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봉선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우리 정한이가 참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지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키웠습니다. 봉선자의 뻔뻔한 대답을 들으니 뱃속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으니 위 판사님도 분명 훌륭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라는 제 말에 위정한이 쥐고 있던 포크를 접시 위로 시끄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위 판사님, 얼굴이 정말 많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제가 짐짓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위정한이 어깨를 크게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재판 준비로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무리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아내분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하잖아요. 제 말에 도세림이 수줍게 웃으며 위정한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맞아요. 요즘 여보가 너무 무리했어요. 서화진 씨가 참 다정하고 세심하시네요. 오빠가 왜 반했는지 알겠어요. 도세림의 그 해맑은 칭찬을 보며 저는 이 기만적인 평화가 얼마나 우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위정한은 아내의 애정 어린 손길을 듬뿍 받으면서도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모두 끝나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만호 회장과 봉선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나누며 먼저 다이닝룸 바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경민도 도세림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앞장서 걸었죠. 가장 뒤처져 걷던 위정한과 제가 텅 빈 문가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살짝 늦추며 오직 위정한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나요? 그 한마디에 위정한의 두 다리가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대못이라도 박힌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위정한은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두 눈에 엄청난 공포를 가득 담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위정한의 변명 따위는 1초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서 도경민이 내미는 손을 우아하게 잡고 호텔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무거운 다이닝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위정한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헉헉대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저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그 더러운 과거가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승원가의 심장부에 정확히 되돌아왔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을 테니까요. 그 숨막히던 상견례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위정환과 봉선자에게는 눈뜨고도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었을 겁니다. 저는 승원그룹 도마노 회장의 방대한 미술 소장품을 감정하고 관리해준다는 완벽한 명목으로 재벌가의 의리의리한 저택을 제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도마노 회장은 그림에 대한 제 해박한 지식과 우아한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화진이가 아주 교양 있고 안목이 뛰어나. 다들 서 큐레이터 말은 잘 새겨듣도록 해. 회장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상석 가장 가까이에 앉히며 며느리 대접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는 위정환과 시어머니 봉선자가 앉아 있었죠. 어느 주말 대리석 테이블이 길게 놓인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값비싼 와인병을 들어 도경민의 잔을 채운 뒤 곧장 위정환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위 판사님, 혹시 자녀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나직하게 던진 한마디에 위정환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있을 때 아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 국을 뜨던 봉선자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숟가락을 상 위로 보기 흉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두 인간의 사색이 된 얼굴을 곁눈질로 즐기며 겉으로는 도경민의 팔에 다정히 기대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연기를 능청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제 입술만 쳐다보며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꼴이 아주 통쾌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새끼들은 결국 발악을 하기 마련이죠. 며칠 뒤 도마노 회장과 도경민이 골프를 치러 집을 비운 틈을 타 봉선자가 저를 은밀히 응접실로 불러냈습니다. 야, 내년 속내가 뭐야? 결국 돈 뜯어내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지? 봉선자는 주변을 힐끔거리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이 집구석에서 조용히 꺼져줄 거냐고. 제가 그 알량한 회유에 역게 웃음을 흘리자 봉선자의 눈초리가 더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그런 푼돈 따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봉선자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늙은 악질 시어머니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위정환과 봉선자는 결국 선수를 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뒤로 흥신소를 고용해 제 뒷조사를 시켰고 서지훈이라는 여자가 신분을 위조해 서화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는 정황 자료를 기어코 캐냈더라고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 여자는 경민이를 홀려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악질 사기꾼입니다. 위정환과 봉선자는 잔뜩 들뜬 표정으로 도마노 회장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흥신소에서 받아온 제 위조 신분증 사본과 뒷조사 자료를 회장 책상 위에 바쁘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 서류 뭉치 하나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이 집에서 완벽하게 쫓아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하지만 그 허접한 뒷조사 자료가 회장에게 건네지던 바로 그 시각, 서재 바깥 복도에 서 있던 저와 도경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경민은 제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큐레이터 신분으로 도경민에게 처음 접근했던 몇 달 전, 저는 제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정환의 전처이며 그 인간의 끔찍한 방치 속에 하나뿐인 제 친딸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는 참혹한 진실을 눈물로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도경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기 여동생 도세림이 낌새가 이상한 유부남에게 속아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오던 참이었거든요. 제 피 맺힌 고백을 전부 들은 도경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함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민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해온 그 모든 시간은 위정한과 승원가 전체를 통째로 얽어매기 위해 우리 두 사람이 치밀하게 짜놓은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도경민을 속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정작 속고 있는 건 자기들 자신이었죠. 위정한의 회심의 카드였던 그 뒷조사 자료는 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도경민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모든 진실을 꺼낼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도만호 회장이 불그락푸르락 화가 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민이 내 이놈. 대체 이런 출처도 불분명한 사기꾼 여자를 어디서 데려온 거냐? 회장이 서류를 제 발밑으로 집어던지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위정한과 봉선자는 제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득에양양하게 서 있었죠. 그때 도경민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진짜 누구인지,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왜 이런 위험한 짓을 꾸몄는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도경민의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훌륭하신 사위, 위정한 매제에게 먼저 물어보시죠. 순간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위정한에게 쏠렸습니다. 위정한의 득에 양양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위정한은 자신이 저를 죽이려고 파놓은 그 깊은 함정이 도리어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거대한 아가리가 되어 자신을 향해 쩍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놀란 눈으로 저와 도경민을 번갈아 바라보는 위정한의 동공이 미친 듯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서재 앞 복도에서 위정한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 변명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모면한 지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위정한은 인적조차 드문 저택 뒷정원으로 저를 은밀히 따로 불러냈습니다. 위정한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저를 찢어 죽일 듯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내년이 우리 처남을 꼬드겨서 무슨 끔찍한 짓을 꾸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위정한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넌 절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까짓게 현직 부장판사인 나를 상대로 감정에 호소해봐야 콧방귀나 낄 줄 아느냐. 남편 위정한은 제게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하람이 몫으로 위자료든 뭐든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는 그 더러운 이놀림의 구역질이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위 판사님, 당신이 우리 하람이에게 준 위자료가 딱 그만큼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 말입니다. 제가 차갑게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독한 년, 증거도 없는 주제에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어디 한번 해봐. 위정한은 제게 죽은 딸을 향한 알량한 복수심만 있을 뿐 부장판사인 자신을 파멸시킬 진짜 물증은 없다고 굳게 확신하며 윽박지르더라고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그 멍청하고 오만한 확신이야말로 위정한의 가장 결정적인 오판이었죠. 위정한이 저택 정원에서 헛된 승리감에 도취해 씩씩거리던 같은 시각, 위정한의 법원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조용히 일고 있었습니다. 법원 계약직 실무관 차유리는 굳게 닫힌 서류 캐비닛 앞에서 덜덜 떨리는 손을 쥐고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35살의 차유리는 위정한 밑에서 직접 일하며 위정한이 승원그룹 계열사 관련 사건 기록을 수상하게 처리하도록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해 온 당사자였습니다. 특정 사건의 조서를 은밀히 빼돌리라는 지시, 주말 골프장에서 오간 수상한 회동,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검은 자금의 흔적을 차유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숨죽여 지켜만 보았습니다. 차유리는 언젠가 큰 문제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 지시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몰래 복사해 남겨두었지만 정작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낼 용기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유리는 최근 법원 내에 은밀하게 도는 위정한의 전처와 죽은 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가엾은 딸이 죽어가며 걸었던 81통의 부재중 전화 이야기를 들은 날, 차유리는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차유리 자신에게도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와 똑같은 또래의 가엾은 아이가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비명을 잔인하게 외면한 괴물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직속상관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차유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괴로워하던 차유리는 마침내 서류 캐비닛의 자물쇠를 찰칵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이 숨겨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단호한 손길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늦은 오후 저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인적 드문 외곽의 찻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 초조하게 앉아있던 차유리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서지훈 씨 맞으시죠? 제가 위 판사님 방에서 일하는 차유리입니다. 차유리가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테이블 위로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실지는 서지훈 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불쌍한 아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도저히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차유리는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훔치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숨을 꾹 참으며 서류 봉투의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천천히 확인했어요. 봉투 안의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류 안에는 위정한이 승원그룹 외동딸 도세림과 화려하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승원그룹 계열사 관련 형사사건 몇 건에 엄청난 편의를 봐주기로 은밀히 약속한 정황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원그룹 임원진과 나눈 노골적인 메시지 캡처본, 주말 골프장 회동 날짜와 인원, 그리고 차명 계좌로 거액이 오간 자금 흐름의 증거가 명백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고 사기 결혼을 했다는 구질구질한 도덕적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더러운 뇌물수수와 끔찍한 재판 거래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형사사건의 결정적 물증이었어요. 자, 실무관님. 이걸 저한테 주시면 실무관님도 함께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크게 놀라 묻자 차유리가 입술을 꽉 깨물며 끄덕였습니다.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 가엾은 아이에게 제가 대신 사죄하고 싶어요. 지훈 씨가 원하신다면 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떳떳하게 증언대에도 오르겠습니다. 그 단단하고 굳건한 눈빛을 보는 순간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가진 거라곤 죽은 딸에 대한 얄팍한 감정뿐이라고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죠. 하지만 위정한의 그 썩어빠진 오만함이 오히려 이런 거대한 칼날이 되어 제 손에 쥐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두 손을 뻗어 차유리의 떨리는 손을 아주 꽉 맞잡았습니다. 실무관님 따님은 그런 괴물 같은 아빠를 두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내주신 이 귀한 용기가 우리 하람이의 억울한 피눈물을 전부 갚아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도 주체할 수 없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판 남인 사람이 우리 아이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저는 곧장 도경민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무대를 제대로 올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자 전화기 너머 도경민의 목소리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드디어 무언가 확실한 걸 찾은 겁니까? 네. 위정안을 칠무기는 이제 단순한 눈물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영원히 묶어버릴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카드가 방금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로 제 복수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찮은 감정 싸움에서 부패한 판사와 재벌가를 한꺼번에 도려낼 완벽한 형사 처단으로 말이죠. 오만하게 솟아있는 승원가의 거대한 성벽이 산산조각 날 시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그날 밤부터 저와 승원그룹 부사장 도경민은 회장 도만호의 칠순 잔치를 완벽한 복수의 무대로 삼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그 잔치는 정재계와 법조계 인사가 총출동하는 거대한 사교 무대였어요. 도만호 회장의 허영심을 철저하게 짓밟고 진실을 터뜨리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자리는 없었죠. 도경민 부사장은 잔치의 프레젠테이션용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 총괄을 본인이 직접 맡겠다며 회장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부사장은 제가 넘긴 하람이의 사진과 재판거래 물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순간 무대 위 스크린에 순서대로 띄울 수 있도록 은밀하게 세팅을 마쳤어요. 저는 법원 실무관 차유리가 넘긴 서류를 신뢰할 만한 변호사에게 맡겨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완벽한 자료로 다듬었습니다. 제가 잔치 무대를 준비하러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위정안의 집에서는 늙은 노모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선자는 소파에 앉은 아들 위정안의 등을 퍽퍽 때리며 매섭게 닥달했습니다. 정안아, 너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기꾼 여편니가 내 장인어른 칠순 잔치에 오게 내버려 둘 작정이야?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입니다. 위정안이 짜증을 팍 내며 제 머리칼을 거칠게 쥐어뜯었습니다. 서아진은 이미 아버님과 처남이 끔찍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명분으로 제 발로 오는 사람을 잔치에 오지 말라고 막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야지. 서아진이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헛소리라도 짓거리면 어쩌려고. 봉선자의 앙칼진 악다구니에 부장판사 아들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서아진이 가진 무기라고는 죽은 딸에 대한 알량한 감정파리뿐입니다. 저한테 형사 물증이라도 숨겨둔 줄 아십니까? 감히 제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할 테니 걱정 마세요. 모자는 서지훈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거대한 덫을 치밀하게 짜고 있는지 까맣게 모른 채 어리석은 오판 속에서 헛된 안도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이 거대한 무대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결정적인 한 사람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찬 가게 주인 한명숙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무치다 말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을 꽉 맞잡고
조심스레 부탁의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가 재계 인사들 수백 명이 모인 그 잔치에 오셔서 우리 하람이가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증언해 주십사 하고 말이죠. 명숙 아주머니는 제 피 끓는 부탁을 묵묵히 다 듣고는 두르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곱게 개어 놓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우리 하람이 관을 맨 앞에서 붙잡고 피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내가 나서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서겠니? 아주머니가 제 손등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결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잘난 인간들 모인 으리으리한 자리에 이 할미가 당당하게 같이 가주마. 그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던지 몰라요. 젊은 날 남편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억울한 원망 속에 살아온 아주머니에게 이 증언은 그저 남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일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 스스로의 오랜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아주 위대하고 눈물겨운 결심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칠순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방에 홀로 앉아 하람이가 남긴 낡은 스케치북을 가만히 넘겨보았어요. 파란 바다와 아직 색을 칠하지 못한 하얀 등대가 덩그러니 그려진 그 마지막 그림을 내일 잔치 스크린에 띄울 대표 이미지로 정했습니다. 딸의 사진과 삐뚤빼뚤한 그림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이 무대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에 지워졌던 내 아이의 억울한 존재를 다시 되살리는 자리라는 걸 뼈저리게 되새겼죠. 그때 테이블 위에 엎어둔 제 휴대폰이 짧게 징징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법원 실무관 차율이었어요. 지훈 씨, 저 내일 증언할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제게 사인만 보내주세요. 수학이 넘어 차율이 실무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람이의 하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람아, 이제 푹 자도 돼. 엄마가 내일 우리 딸 잔인하게 버린 인간들 전부 다 무릎 꿇게 해줄게. 도경민 부사장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잔치 당일 법조계 지인들과 날카로운 취재기자 몇 명을 은밀하게 초대해 두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진실이 그 권력자들의 더러운 입김에 허무하게 묻히지 않도록 2중 3중의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모든 화려한 무대는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 처참한 지옥의 단두대 위로 제 발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위정한도 봉선자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날 저녁, 승원그룹이 통째로 빌린 특급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재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샴페인 잔이 화려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 번쩍이는 불빛 아래 서 있으려니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식어가던 우리 하람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단상 위로 올라간 도마노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사위 위정안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4위 위정안이 이번에 최연소 부장판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도마노 회장의 우렁찬 소개에 좌중에서 부러움이 가득 섞인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위정안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듯 우쭐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위정안이 거드름을 피우며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회장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마이크를 단호하게 쥐었죠. 단상 한편에 서 있던 승원그룹 부사장 도경민이 제 눈짓을 확인하고는 곧장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을 확 낮추었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파란 바다와 노란 등대가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크레파스 그림이 연회장 전체에 커다랗게 떠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할 무렵 스크린의 화면이 넘어가며 눈이 아주 크고 맑은 9살 여자아이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고 정적에 잠긴 연회장을 향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의 이름은 위아람입니다. 바로 저기 단상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위정한 판사가 매몰차게 내다버린 친딸이죠.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9살이던 이 가엾은 아이는 불과 반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차가운 수술실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친아버지인 위정한 판사는 딸이 걸었던 81통의 부재중 전화를 전부 외면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화려한 만찬에서 웃으며 축배를 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제일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정한의 아내 도세림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딸이라니. 여보,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세림이 사색이 된 얼굴로 찢어질 듯 소리쳤습니다. 위정한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위정한이 변명할 틈을 1초도 주지 않고 다시 도경민 부사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찰칵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정한과 승원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주말 골프장에서 다정하게 찍힌 회동 사진과 차명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계열사 사건의 편의를 노골적으로 논의한 문자 메시지가 차례대로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위정한 판사는 총각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한 파렴치한 일뿐만 아니라 현직 부장판사의 권력을 팔아넘긴 범죄자입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추악한 재판 거래의 대가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하자 연회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객들 뒷자리에 앉아있던 법원 실무관 차유리가 덜덜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유리 실무관은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위정한 부장판사의 방에서 저 사건 서류들을 직접 다루고 조작 지시를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저기 스크린에 있는 모든 증거는 제가 직접 복사해둔 원본과 한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차유리 실무관의 용기 있는 증언이 떨어지자 하객석 곳곳에서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앞치마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온 반찬가게 주인 한명숙 아주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두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내가 바로 저 가엾은 아이의 마지막을 지킨 늙은이요. 내 피부치도 아닌 그 핏덩이가 죽어갈 때 저 인간들은 손녀에 관해 국화꽃 한 송이조차 올려놓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악마들이란 말이오. 아주머니의 피 끓는 증언이 스피커를 타고 울리자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직 부장판사의 거대한 뇌물 스캔들로 완벽하게 쐐기가 박혔습니다. 제 눈에서도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죽은 하람이의 억울함이 이 넓은 공간에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도세림은 손가락에서 굵은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미친 듯이 빼내어 위정한의 발밑에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나쁜 새끼,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도마노 회장은 지팡이를 들어 위정안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딸을 속이고 내 그룹까지 통째로 망칠 셈이었느냐. 노호하는 장인의 지팡이질에 위정안은 단상 바닥에 무릎이 꺾여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위정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 잘나고 오만하던 최연소 부장판사의 끔찍한 말로였습니다. 같은 시각 연회장 뒤편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 들은 승원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생겼다는 공포에 질린 임원들은 서로를 밀치며 서둘러 출구를 향해 도망치듯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밖 넓은 로비에서는 봉선자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넋이 나간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던 재계 부인들은 봉선자를 향해 벌레를 보듯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친손녀를 짐짝처럼 내다버리고 아들의 사기 결혼을 부추긴 파렴치한 노인네라는 조롱이 사방에서 쏟아졌죠. 평생 아들 하나를 방패 삼아 온갖 폐륜을 정당화하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살았던 봉선자는 누구 하나 부축해주는 사람 없이 로비 구석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봉선자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아들이 파면되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자 봉선자는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회장 단상 쪽으로 시선을 돌린 저는 벅차오르는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는 이 하나 없는 그 아수라장의 연회장을 뒤로하고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위정안이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 통쾌한 붕괴의 소리를 들으며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거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어느덧 한 해가 훌쩍 흐른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 하람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맑은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아담한 그림책 공방을 열었어요. 아침마다 나무 창문을 활짝 열면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갯내음이 방 안으로 한가득 밀려 들어오죠. 하얗게 칠한 공방 벽면에는 하람이가 생전에 낡은 크레파스로 정성껏 그렸던 바다와 배, 그리고 노란 등대 그림들을 하나하나 예쁜 원목 액자에 담아 소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위정안이 법원에서 파면된 뒤 형사재판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는 소식도 시어머니, 봉선자가 친척들에게마저 완벽하게 등 돌림을 당해 텅 빈 집에서 철저히 홀로 남겨졌다는 소식도 저는 더 이상 굳이 찾아보지 않아요. 제게 그 두 사람의 처참한 몰락은 이미 지나가 버린 낡고 바스라진 계절일 뿐이니까요.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일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이 남기고 간 따뜻한 색깔들을 매일매일 웃으며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봄볕이 유난히 방안 깊숙이 비쳐들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아주 깊은 곳에 흠집 하나 나지 않게 넣어두었던 하람이의 마지막 그림 한 장을 오랜만에 꺼내어 널찍한 책상 위에 펼쳤어요. 낡은 도화지 위에는 파란 바다가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오른편에 우뚝 선 등대만은 아직 노란색을 입지 못한 채 하얗게 텅 비어 있었죠.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다 끝내지 못했던 바로 그 미완성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하람이가 고사리 같은 손에 쥐고 쓰던 몽당 크레파스를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화지 위 비어있던 등대를 우리 딸을 대신해 천천히 노란색으로 마저 칠해 나갔어요. 사각사각
크레파스가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공방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노란색이 등대의 빈칸을 한 칸씩 꼼꼼하게 채워가는 동안 열린 창문 너머로 봄 바다에 시원하고 짠 바람이 화욱 밀려들더라고요. 마침내 마지막 한 칸까지 노란색을 꾹꾹 눌러 다 채우고 예쁜 등대를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시원하게 흘리지 못했던 묵은 울음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터뜨렸어요. 그건 억울하고 가슴 찢어지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제 좁은 어깨를 짓누르던 그 끔찍하고 무거웠던 원망의 짐을 마침내 바닥에 온전히 내려놓는 홀가분하고 뜨거운 정화의 울음이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자. 며칠 전 시장의 반찬 가게를 모두 정리하고 이 바닷가 마을 근처로 이사를 오신 한명숙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제 공방문을 열고 활짝 웃으십니다. 아주머니와 저는 나란히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을 둘러보고 맛있는 멸치 육수를 내어 따뜻한 국을 끓여 먹어요.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지만 서로를 진짜 친정어머니와 친딸처럼 여기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승원그룹의 썩어 골문 부분을 가차없이 도려내고 경영을 훌륭하게 정상화한 도경민 부사장님도 가끔 이 조용한 마을을 찾아오시죠. 부사장님은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벽에 걸린 하람이의 그림 앞에 오래오래 머물다 미소 지으며 돌아가십니다. 법정에서 누구보다 용기 있게 나서서 쩌렁쩌렁 증언해 주었던 차유리 씨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번듯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유리 씨는 이따금 쉬는 주말이면 자신과 똑 닮은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제 공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아이가 제게 붓을 쥐고 그림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응원해 주죠. 나른한 오후 시간이 되면 동네 꼬마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공방으로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크레파스를 쥐고 각자의 맑고 푸른 바다를 도화지에 신나게 그려내요. 저는 아이들의 꼬물거리는 작은 손들 위에 제 손을 살며시 포개어 색칠을 돕습니다. 달콤한 크레파스 냄새와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면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우리 하람이의 바다 그림을 아주 오래 바라보아요. 살아서 제 곁에 안겨 있었다면 우리 하람이도 꼭 10살이 되었을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토록 꿈꾸던 화가의 길을 이제는 이 마을의 다른 천사 같은 꼬마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신 걸어주고 있는 셈이었죠. 저는 노란 등대를 마침내 완성한 그 하람이의 마지막 그림을 공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정면 벽 한가운데에 정성껏 걸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그 아름다운 바다를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열린 창밖의 푸른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노란 등대 아래로 힘차게 밀려왔다가 하얗게 부서지고 다시 쌓아 밀려오기를 쉼없이 반복합니다. 이제 그 거대한 파도 소리가 더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예쁜 딸이 세상에 듬뿍 남겨놓고 간 눈부신 색깔들 속에서 비로소 제 삶의 완전히 새로운 계절을 힘차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 저는 드디어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서 온전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우리 예쁜 하람이도 노랗게 빛나는 등대 그림 속에서 이제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저주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악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끔찍한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죗값을 치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진 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밑바닥에서 제 손을 잡아준 고마운 인연들 덕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과거의 저처럼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따뜻하고 눈부신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